오늘은 촬영이 약간 늦었습니다. 오늘 미국장 하락했고 인상적인 건 나스닥보다 S&P가 더 내렸다는 거예요. 어제 중국장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좀 오르내림을 보이다가 0.1포인트 안 되게 끝났죠. 기억이 안 나네요. 살짝 밀리는 걸 끝났는데 어제 미국장 안 좋았으니까 오늘 아시아장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아시아장 밀린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설명을 보면 다우가 밀렸는데 인텔 때문에,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급등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인텔 쪽에서 테크주에다 한 방 매기는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인텔이 5% 정도 빠졌는데 점진적으로 뭔가 좀 우려스러운 게 커지고 있는데, 가까운 시기에 내 전망이 여기 수요가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클라이언트들이 그 재고 레벨을 좀 줄이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었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넘었었습니다. 3%는 지난번에 3% 넘었다가 쭉 내려왔는데 다시 위쪽으로 윗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외에도 경기 성장률, 세계은행이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위로 세차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22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받고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급감하면 유가는 이렇게 급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버티는데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수축이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을 줄이긴 하고 있는데 오펙이나 이런 쪽에서 50% 증산을 했죠. 물론 러시아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경기 수축이 실제로 발생해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유가는 아래쪽으로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황을 유지하고 고유가를 유지하면서 석유를 판매하려면 오펙에서는 열심히 석유를 찍어내는, 일단은 열정적으로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시그널 시장에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바이든의 정치력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다. 6월 말 GCC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형태로든 걸프 그룹 쪽에 있는 석유 산유국들을 잘 설득해서 뭔가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궁금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건 러시아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보시면 17%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죠, 이거는. 근데 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러시아.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보면 세차게 튀었다가 침공 때 4월 발표된 거, 그 다음에 뚝 떨어지고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강도는 떨어지고 있어서 정점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게 되긴 하지만, 이건 전체 지표이고 부분적으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러 제재들이 심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 자체들은 힘들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쪽에 인터뷰를 하고 한 그 해외 언론들, 이 인터뷰한 러시아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도 옛날에 고난의 행군을 여러 번 겪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참 희한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10%를 넘었는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리얼 어드바이스 인베스트먼트닷컴 사이트의 그 블로그 뉴스레터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아마 한 1개월 전쯤 된 것 같은데 국채 포지션을 늘렸다고 거기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고 있긴 한데, 그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요 하늘색이요? 예, 요게 물가 상승률인데 얘는 우측 패턴 이쪽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8% 후반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 이제 떨어졌는데 좀 미국입니다. CPI예요. PC는 아니고 CPI입니다.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3개월, 이게 1년, 이게 2년,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섞였는데 요게 5년, 요게 10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줄거든요. 이 위에서부터 단기로 쭉 내려가는데 이 스프레드가 쭉 수렴합니다. 수렴했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들이 보여요. 지금도 수렴은 했죠. 일정 부분 수렴은 했는데 이 시기에 과연 채권으로 이동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게 지금 하단부에 있는 이 단기 채권, 이게 1년짜리 채권이거든요. 얘는 지금 수렴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긴 한데 이게 모두 다 수렴됐다는, 특히 단기 쪽에서 수렴을 해야만 시장의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금 수요에 대한 그 팽배함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시장 자금 수요는 그렇게 팽배한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2년 국채 수익률이나 5년이 끌려 올라간 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 물론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열돼 있다 자금 수요가 그렇게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는 사실 이렇게 여기 보면 물가 상승률이 한 2.5%대 정도, 여기 이 정도 라인이 에서 왔다 갔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길게 보면, 이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렇게 과거에 여기 있었던,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같으면 여기 10년 국채 수익률이 4%에서 5% 사이까지도 막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인플레이션에 비견해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채권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베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안전한 패턴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채권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수익률이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맞물려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잡혀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볼 대상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1년 국채 수익률 정도가 상당히 많이 수렴하게 되면 그 타이밍 정도 돼야 국채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서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서 경기 수축 국면, 그러니까 경기 정점 지나서 수축이 끝날 때까지 소유를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국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사실 움직여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현금화해서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나홀로 긴축으로 계속 올라왔다가 이제 전 세계가 긴축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치의 상승도 일정 부분 정점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사실은 답은 아닌 거죠. 금으로 가야 될까? 금도 사실은 가끔 보여드리지만 왔다 갔다 방향성을 모르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단타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뭔가 변동성이 있는 걸 잡아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을 싸게 내려왔을 때 잡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단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단타 액션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거냐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추세에 대한 판단이 꺾이지 않았다면 그냥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모니터링은 굉장히 유심히 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모니터링하는 건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서비스 업종의 패턴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GCC 쪽에서 바이든이 어떻게 걸프 애들을 잘 설득하느냐. 세 번째는 고용 부분이에요. 고용 부분이 이건 뒤에 말씀드릴까요?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이거 머스크 그냥 인수할지 안 할지 모른답니다. 이거 올려놨는데 딴 거 말씀드릴게요. 돈나머니가 2022년 6월 9일 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돈나머니가 막대한 재고를 봐라. 인플레이션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GDP 나우에 보면 이거 GDP 나옵니다. GDP 나우에 보면 이 GDP 성장률 2분기 예측 성장률 예측치거든요. 잘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재고예요. 이 재고가 제로 밑에 있다는 얘기는 재고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재고를 안 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고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것도 투자거든요.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재고를 쌓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지출이고 투자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보면 이 재고가 여위에 있죠. 2위에.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재고가. 그런데 올해 1분기 들어서 재고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예측치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돈나머니가 얘기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 있으니까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없을 거야. 내가 물건을 사서 계속 뭔가 생산하려고 액션을 안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잡히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일어나는 거하고 이 하나가 긍정적인 이슈만 발행하느냐 부정적인 이슈도 발행하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은 에너지하고 곡물 쪽에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 재고를 쌓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고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륙이 커서 개솔린을 사용하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업 제조업 재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재고가 쌓여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생산을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고, 그거는 기업의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동률도 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나가면 고용률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재고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를 수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아크펀드가 대차게 깨진 다음에 지금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를 뭔가 향후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 정리를 하면 향후에 대한 부분은 딱 모니터링 3개로 나눠지는데 석유, 에너지 관련된 곡물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 곡물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난리를 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가 가공이나 이런 것들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후진국에서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곡물은. 그래서 곡물을 제외하고 나서 에너지 영역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에너지 영역에서 그걸 잡으려면 걸프의 산유국들을 바이든이 어떻게 잘 구워 삶아서 공격적으로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집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 급락을 우려하는 걸프전 산유국 혹은 다른 산유국들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바이든과 손잡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에 활동성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종에서 경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름철 서비스업 관련된 모니터링들이 가장 산업 영역에서는 중요하다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압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를 더 해야 되네요. 금리 인상 압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용 파트, 그러니까 이제 연체율이나 은행의 대출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고용 부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용 부분이 충격을 받나.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을 다 해야 되네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상황이 안 좋은 이슈로 흘러간다 그러면 손실을 감안하고도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업종이 긍정적인 이슈를 내고 바이든이 화이팅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